아직 60대밖에 안 된 나이인데 남들보다 배로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날들이 많아졌네요. 저 하나만 살펴보면 자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제 아들만큼은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을 만큼 잘 두었습니다. 그 아들 자랑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직에 있어 어디다 자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곳은 익명이기도 하고 제 아들도 이제는 공직을 떠났기에 한번 속 시원하게 자랑 좀 해보려고요. 그럼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어보았던 삶이 저에게는 전부이기에 그 당시 저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누구나 어려웠던 제 주위의 환경처럼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자랐었죠. 저에게 공부가 소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영특한 동생을 보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생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저는 조금 일찍이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집안의 장남으로서 해야 하는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집안 살림에 보태고 동시에 동생 공부도 다 끝마치고 나니 그제서야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 모두를 가족들에게 주다 보니 제 수중에 있는 돈은 없었지만 그 당시 사랑하던 여자와 하루빨리 살고 싶어 없는 형편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 역시 가난한 형편에 돈을 벌겠다고 고향에서 올라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아내와 저는 좋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도 우리의 형편은 피지 않았지만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기만 했죠. 일주일에 한 번 큰 마음을 먹고 사는 통닭 한 번이면 우리 가족 모두 다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날이 그리울 때가 많을 만큼 말이죠. 정말 작은 것으로도 행복하게 지내던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기계결함으로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응급조치마저 늦어지며 왼쪽 다리와 팔을 절단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사고를 당한 팔과 다리가 절단이 되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팔과 다리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인상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놀랐을 아내와 아들 때문이었죠. 두 사람을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웃음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와준 동료들의 위로로 인해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쌓아가고 있었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퇴원을 앞두고 회사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에게 위로금을 전하며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분명 기계 결함으로 생긴 사고임에도 회사 측에서는 안전규칙 위반과 제 부주의를 들먹이며 사고의 원인을 저로 지목했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여 나중에 있을 사업체 처벌과 함께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까지 잃어버렸는데 그 사고의 책임을 저로 몰아가니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저에게 달려있었던 탓에 전 피눈물을 흘려가며 회사에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당시의 태도를 고수했고 급기야 저를 해고시키기까지 했죠.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자신에게 생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몇몇을 빼고는 증언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얼마 되지 않은 증언과 제 주장만을 가지고 회사와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죠. 그 사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의족과 의소를 차고
불편한 몸을 가진 저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저는 법적 다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가정에도 소홀하게 되었죠.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는 온 정신을 회사와 다투는 일에 쓰고 있으니 아내가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그런데 저는 피해 보상 일에 매달려 아내가 집을 나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의 연락을 받고 온 동생이 정신을 차리라며 소리를 치고 나서야 화목했던 우리 집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알게 되었죠. 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나 싶었죠. 그 순간부터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아들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몸을 쓰며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일하는 데 써달라며 울고불고 부탁하며 겨우 일을 할 수 있었죠. 갖은 일을 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만 고생했던 건 아니었죠. 아들은 가난하고 엄마도 없으며 아버지까지 장애인이라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을 하면 지냈고 못난 애비 호강을 시켜주겠다며 공부도 무척이나 열심히 해주었죠. 몸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되었는데 아들은 자신과 못난 애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에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주고 싶어 밤낮 없이 몸쓰는 일을 했고요. 많이 일할 때는 하루 3시간밖에 못 잘 정도였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감사하게도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거기다 그 대단한 결과에 만족을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억울한 일들을 맡겠다며 법조인의 꿈을 꾸었죠. 대학 생활이라는 달콤한 노력의 보상을 즐기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곧장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또래들처럼 인생을 못 즐긴다고 생각한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힘든 수험생활 하는 데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같았습니다. 아들은 몇 년 되지 않아 그 어렵다던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인간되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죠.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도 자신의 인생을 걷게 되어서 그걸로 전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 얼굴이 어두운 건가 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집요하게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고 아들은 끈질긴 걱정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민을 털어놨죠.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그 집안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들과 달리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을 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취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울한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 아들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우연히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을 뵈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법조인이 될 제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검사 인간 후 이후에는 결혼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문제는 우리 집과 정반대의 여자친구네 가정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저희 집 상황을 알고 있어 집안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신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하다고 했죠. 아들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결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못난 아버지라 미안하기만 했죠. 그런데 몇 달 뒤 아들과 여자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서로 결혼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결혼 준비를 서둘러야 했죠. 마음이 급해진 저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아들 결혼에 필요한 돈을 보태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될 분들을 뵙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처음 뵙게 된 사돈들께서는 외모에서부터 부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못 배운 티가 나서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 말도 아꼈죠.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은 사돈들 뜻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돈 두 분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고 양쪽 집안 모두 즐거운 기분 속에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죠. 일이 생겨 급히 들어가 봐야 했던 아들로 인해 홀로 집에 가게 되었는데 사돈께서 절 붙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거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는 사돈의 말씀에 못 이기는 척 차를 얻어 타게 되었죠. 혹시 비싼 차량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긴장을 한 채로 얌전히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넉넉한 웃음을 보이던 사돈들께서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아드님이 같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는 길 동안 사돈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여식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김서방에게 가진 기대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집안의 도움 없이 저 자리까지 온 것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들이 가진 인맥과 돈이면 좀 더 쉽게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겠죠. 김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난 게 날개를 단 입장이니까요. 단 하나, 우려될 만한 존재를 제외한다면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우려되는 존재가 바로 사돈이시고요. 네? 제가 무슨... 평범한 사람들이야. 개천에서 욕 나온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지만 앞으로 김서방이 발을 들이게 될 쪽의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어울리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장애까지 있는 아버지를 둔 환경이 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까요? 뭐 언론에는 홍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곁에 있는 떨거지들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돈께 들러붙고 사돈께서는 이전에 받았던 도움이나 사사로운 정이 끌려 행동하시다 보면 우리 김서방 앞날에 해가 될 게 뻔한데 저희가 그걸 두고 보고 있을 순 없겠죠. 이제 제 딸 때문에 한 가족으로 묶였으니까요. 괜한 짓으로 저희 김검사 발목 잡으시지 마시고 쥐죽은 듯이 아들 그림자로 사실 수 있겠어요? 이제 막노동하는 일도 그만 좀 하시고요. 코딱지만한 돈 때문에 우리 김검사 아버지가 막노동이나 한다는 인상 찌푸려질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저희가 보조해 드릴 테니 혼자서 조용히 사시죠. 김검사와 우리 딸도 최소한으로만 만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 더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게 사고치지 말고 사라져달라는 겁니다. 생활비는 저희가 줄 테니.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헛소리 따위 집어치우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전 두 사람들의 말처럼 아들에게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의 노력을 더 한다고 해도 차 안에 있던 사돈들과 같이 아들에게 여러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마음만으로 오기만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정도 일 가지고 제 아들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아니었죠.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에비놀은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된 거였죠. 그러던 사이 차량은 저희 집 앞까지 도착을 했고 저는 알겠다는 말과 함께 차를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차를 내리려던 저를 붙잡고 다시 한번 확답을 받더군요. 사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이 더 심하시네요.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까? 우리 김서방이 이런 곳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아유, 우리 김서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런 집에서 검사가 될 정도면 앞으로 우리 도움만 있으면 정말 큰 사람 되겠어. 그러게, 이런 것도 집일 줄은 몰랐네. 저 사돈,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김서방 결혼하는데 도움 주신다고 했던 돈이요. 그거 그냥 사돈 생활비로나 쓰세요. 아무리 자식이 먼저라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말이지. 이런 형편에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냥 기분이라도 내신다고 생각하고 놔두려고 했는데 집을 보아하니 안 되겠네요. 그냥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아시고 아까 말했던 거나 잘 지켜주세요. 사고 안 치실 수 있고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사실 수 있겠죠? 하늘을 쳐다보고 단 한 점 부끄러울 일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없이 태어나 배움도 짧고 몸도 성치 못하여 어렵게 살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내 아들도 당당하게 살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늘 당해오던 세상의 무시였지만 그 무시를 사돈들에게 당하고 아들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니 제 존재의 의미가 없는 듯 했죠.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숨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무시를 받겠구나 싶었죠. 이를 악물고 두 사람 말을 알아들었다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잘된 일이라 저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많은 부분의 도움을 두 사람이 아들에게 대신 해주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마음까지 놓였죠.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 없었던 사람처럼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일에 겨우 이 정도 스물하면 값상거래였죠. 그날부터 전 사돈들이 이야기한 말을 지키려 살았습니다. 더 바쁘게 사는 척을 했고 아들에게 도움도 안 받으려고 했죠.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장에서 그 어떠한 신랑 신부보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니 제가 한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탄탄대로 같은 인생이 그려지면서 더 빨리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음이 아쉬울 뿐이었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더 조심을 하고 철저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명절에는 잔업을 나갔다고 하거나 동생네에 가서 신세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휴가 길어져 혹시나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동생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적도 있었죠. 기념일과 휴일에 애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인숙에 가서 있었을 만큼 아이들에게 조금의 신세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바쁘게 잘 사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못해 아쉽긴 했어도 정말로 행복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다고 해도 아들만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사는 척을 해도 혼자 있는 제가 아이들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때때로 아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고는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면 약속이 있는 척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던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들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수고스럽게 여러 반찬들을 해가지고는 집을 찾아왔어요. 몇 번이고 괜찮다 말했지만 며느리를 말릴 수가 없었죠. 제가 없을 때 가끔은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 놓고 가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시아버지에게 베풀어주는 며느리의 사랑이 감사하기만 했죠. 저도 두 사돈이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선물을 며느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내 이후로는 처음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고르는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물을 받은 며느리 얼굴을 상상하며 판매원분들께 물어물어 선물을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한 그 선물이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사돈과 저와의 관계를 모르던 며느리는 제게 받은 선물을 착용을 하고 친정에 가게 되었고 사돈 두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하다 그 선물을 받게 된 경위를 말하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저희 집에 왔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며느리가 절 챙겨준 일도 말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제가 며느리에게 한 행동을 의심하거나 제멋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에게 한 선물을 보며 시댁에서 자신의 딸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더럽고 좁은 집에 자신의 딸을 수시로 부르거나 눈치를 주고 있고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돈, 제가 사돈 수준을 생각해서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애들에게 괜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용히 살다 가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굳이 그렇게 시아버지 대접 받으셔야겠어요? 애들에게 집에 오라고 제 일 좀 대신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애들이 집으로 올 것 같으면 여인숙에 머무는 일이 있어도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피합니까? 저도 말려도 받고 오기 전에 연락해달라고도 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혹시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혜리에게 물 한 잔 떠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